자, 우리는 첫 시간으로 과학의 기초, 거기에다 과학의 기본량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파트는 학교에서 아직 안 나갔나? 어느 선생님 나갈까? 이거 모든 선생님들 회피할 건데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 먼저 첫 번째 이게 들어간 이유가 있어. 자, 이 파트는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것이 같이 설명되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연현상, 이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거야. 설명의 조건이야, 이게. 특히 여기서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은 간격이야, 간격.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 될게. 랭스라고 좀 표현해 주는 게, 길이라고 정도. 시각은 순간이잖아, 시각은. 그러면 이제 포인트 정도, 지점.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은 여기서부터 저까지 공간이 있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이것을 설정해 놓고 자연현상을 설명을 해야 어떤 사람들이 와서 듣더라도 객관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거기 얘기 보면 규모라는 것이 잡혀지고, 그지? 이 시간과 공간을 설명을 하려면 규모가 잡혀져야 되고, 이 규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과 공간으로 정했을 때 미시적 세계라고 하는 그 밑에 주어진 조건이 있을 거야. 그리고 거시적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설정을 못하면 이것이 어떠한 규모로 일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설계도 안 된다는 얘기를 써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규모는 자연현상, 크기 또는 범위,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 규모라고 하는 것이. 그럼 두 번째,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세계를 구분할 수 있어. 미시세계랑 거시세계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서 쓰는 단위, 뭐 시간은 짧은 시간을 쓸 거고 여기는 긴 시간을 쓰겠지. 공간은 좁은 범위를 쓸 거고 얘는 넓은 범위를 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으로 따진다면 얘는 아주 짧은 시간, 얘는 긴 시간, 공간은 얘는 아주 작은 공간, 얘는 거대 공간, 큰 공간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쓰는 단위가 달라. 밑에 예를 들어 보면 아주 미시적 세계에 누가 들어있어? 예로서 수소 원자가 들어있잖아. 원자 세계라든가 분자 세계라든가 이온의 세계 정도면 이건 미시 세계에 해당되고, 거시 세계는 이제 보통 태양계, 그 다음에 은하, 우주. 그러니까 그 태양계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은하면 유니버스, 우주면 코스모. 이게 이제 어디서 이어지는 말이냐? 영어에서 쓰는 말이거든. 같은 우주라 할지라도 쓰는 말의 범위가, 우리는 그냥 저 밖에 우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는 태양계를 스페이스란 말을 쓰고 은하를 유니버스란 말을 쓰고 전체 우주는 코스모란 말을 써. 그러니까 코스모가 제일 큰 거시적 세계가 되겠지. 여기서 쓰여지는 단위에 대한 얘기가 써있네. 수소원자를 한번 봐봐. 걔들은 시간을 뭐 써? 아토초라는 시간을 쓰지. 아토초. 그 아토는 여러분 이때 단위 기본형 단위에서 접두사 어휘 단위를 외워야 될 것 아니? 그건 외워서 여러분들이 통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노라는 단위가 10의 6승 단위라 한다면 나노 밑에가 바로 뭐 있어? 피코가 있거든. 피코. 그러니까 이 10의 6승이니까 10의 마이크로가 10의 6승이고 그 이제 뒤에 써 있어. 괜찮아. 얘가 10의 6승, 이게 접두어인데, 그 다음 나노가 10의 9승, 피코가 10의 12승, 그 다음에 페토라는 단위가 있는데 10의 15승, 그 다음에 아토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게 10의 8승?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잽토, 그 다음에 욕토, 이런 말 써 있는데, 여기까지 가더라도 니네는 수소 원자 단위에서는 아토초를 쓰잖아. 그 이만큼의 단위를 쓴다는 거야. 너무 짧은 단위야. 길이 단위를 봐봐. 뭐를 쓰고 있냐? 나노미터. 그것도 0.1 나노미터를 쓰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나노미터 자체가 10의 얼마인데? 9승인데, 길이 단위로. 야, 뒤에다 미터만 붙이면 피코미터, 펙토미터, 아토미터,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혹은 초면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아니? 접두 단위에서. 그렇게 따지면 수소원자는 0.1 나노미터의 단위에다가 아토초를 쓰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는 천문학 단위 1AU를 쓰잖아. 지구와 태양까지 거리. 그러면 내가 이렇게 1AU를 쓴다는 건 실질 거리가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 이게 애들이. 그렇다면 그 뒤쪽으로 넘어가 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쓴다. 지구와 태양 거리를 1AU로 쓰는데, 화성은 1.5AU다. 그러면, 얘가 한 배 반만큼 멀구나. 금성은 0.7AU다. 그러면, 그래도 지구 안쪽으로 들어와 있구나. 하지만 그 AU 단위는 여기서 쓰는 나노미터 단위보다 엄청나게 큰 숫자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시간만 따져도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데 29.5일. 이렇게 1단위, 이것들이 시간과 그 다음에 길이 단위, 이런 것들이 시간 공간이 정해질 때 적당한 표준값이 들어가 줘야, 알았어? 규모가 정해지고 거기에 맞는 세계관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기본량 단위가 들어가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쉽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지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그걸 배우게 되는 거고, 순서대로 안 배우니까 그죠? 이것저것 다 닥치는 대로 배우니. 4명이 다 다르다며요. 선생님들 4명이. 네. 멋진 거죠. 생명 선생님이 남자, 여자? 너는? 우리요? 생명. 유서. 같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 다행. 자, 여러분, 거기 자연현상의 탐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시간과 공간에 맞는 길이 단위와 시간 단위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객관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뜻이야. 끝. 알겠어요? 자, 이제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시간과 공간의 측정은 과거와 현재로 나뉘는데,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봅시다. 처음에 과거의 측정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측정이 있네요. 우리한테는 뭐 있어? 앙부일고. 해시계죠, 해시계,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자격로 같은 것도 있겠죠. 물시계.
그 다음에 진자시계도 있고. 옛날에 사람들이 썼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낮과 밤이죠, 뭐. 야, 내일 여기서 보자. 이쯤 때, 이맘때, 뭐 이런 말 많이 썼고요. 그쵸? 그, 길이가,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첫 번째로 객관화시켰던 자료인데, 이 길이는 나라마다 달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시대 있죠. 유척 단위를 썼거든요. 유척, 뭐 구척, 장신 이런 말 쓰잖아요. 이 척이라는 단위가 한 32.5cm 정도? 요 정도 세요. 여러분들도 척으로 따지면 내가 몇 척 정도 되는지 30으로 한번 나눠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에 유척이라는 단위를 썼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요, 그 로마 시대에서는 큐빗이라는 단위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단위가 다른데, 이거 매 시간마다 이거 그리고 앉았네. 요상하게 서 있지만 웃자고. 자, 일단 요 길이가 이집트인들은 요걸 1큐빗이라고 정했어요. 그럼 이건 몇 큐빗일까요? 두 군데니까. 2큐빗이 돼요, 이거. 요렇게 큐빗을 정했고, 작은 단위는 여기 보이죠? 손을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걸 팜이라고 했대요, 옛날에. 팜. 그 다음에 요 손가락 길이 하나 있죠, 요거. 여기를 디짓이라고 했고, 디짓. 이게 어떤 사물을 쓸 때 쓰는 단위였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서로 뭐 했던 거? 그러니까 서로 누구 하나는 받고 누구 하나는 안 본 거 사물을 설명할 때, 야, 1 디짓. 그럼 손가락 요모 한마디.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가, 태양은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가려지거든요. 손가락 하나로 0.5 디짓 정도 돼요. 태양을 우리가 가리면. 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려고. 요 피트. 1피트, 2피트. 요런 단위. 그래서 큐빗 단위가 뭐 사람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그 왕국에서 정한 그 어떤 건물, 신성한 건물을 뭐 피라미드 같은 거 질 때는 로얄 큐빗을 썼대요. 58점 몇 센치인가 이거를 딱 써가지고 그걸로 건물을 짓고, 로마 시대의 모든 그 스테디움이나 이런 것들 다 이거 큐빗을 썼죠. 그러니까 길이 단위로 이런 걸 썼다. 근데 요게 이제 로마 시대로 들어가고, 특히 그 에라스토테네스가 지구 둘레를 측정하잖아요. 그 사람이 썼던 길이 단위가 스타디엔이거든요. 스타디엔. 그게 뭐냐? 인간이 그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거죠. 그 올림픽을 하든 뭘 하든 걔들은 그 경기장 있잖아요. 그 경기장을 얘들이 막 2만 큐빗인가 뭘 해가지고 잰 게 1스타디안이라고 정한 거야. 그래서 그걸 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장을 어원 때문에 스타디움이라는 말을 썼대요. 그것 때문에. 스타디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경기장이잖아요. 그 경기장 스타디움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디에는 단위를 썼고, 에라스토테네스도 그걸 사용해서 지구 둘레를 예측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이런 거 썼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현재는 뭐냐? 현재는 간단해요. 그냥 현재는 시간이 뭐냐라고 한다면 세슘 원자식이에요.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수소도 있고 뭐도 있는 세슘 원자식에 이러고 끝나요. 이 세슘이라는 원소가 동위원소가 없대요. 거기에다가 얘가 뿜어내는 그 진동수라는 게 되게 규칙적이고요. 인간이 측정하기 안정한 그 영역이래요. 마이크로파 영역. 그래서 세슘을 썼고, 그 다음에 길이는 얘를 이용해서 측정했어요.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얘가 1m 가는데 걸린 시간. 그러니까 1초당 얘가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 1m가 되려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에다 뭘 곱해야 될까요? 1m가 나오려면.
일단 세크를 곱해야 미터가 나오겠죠.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니까 세크를 곱해야 이게 지워질 거 아니겠어? 그럼 30만 킬로를 지우려면 30만 킬로분의 1을 곱해야 돼요. 그럼 1이 나오거든요. 그 시간을 뭐 거기 있더라고. 29억 9천 뭐 어쩌고저쩌고 진동수가 있는데 그걸 곱하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왜 초라는 게 이제 주기 단위고 진동수는 그게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이런 걸로 잰다 해서 분수가 뜬 걸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사용해서 현재는 시간과 길이를 쓰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세요. 자, 페이지 11쪽 넘깁니다. 현재의 측정 이걸로 인한 기술이 이렇게까지 바뀌었다 해가지고 측정 기술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자, 현대 측정 기술은 보시면 뭐 GPS 있네요. GPS. 그게 뭐냐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 바로 시간과 길이 이거의 단위를 일치함으로써 인해서 어떠한 인간들의 뭐 그 기술력이 발달하는 일을 보여주는 건데, 위에서 GPS에서 찍으면 인공위성 두 개가 찍으면 이렇게 된대요. 두 개가 찍으면 이게 범위예요. 얘가 요 범위 안에 있다 이거죠. 네가 알고 싶은 그 위치가. 그럼 또 하나를 찍는다는 거지. 인공위성 또 하나를 찍었어 이렇게. 그러면 네가 알고자 하는 위치는 여기에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래요. 이 안에. 여기 지점부터 여기 지점 사이에. 그럼 이거는 사실 수평 보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수평 보정에서 몇 개가 있으면 이렇게 해요.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영역이 딱 찍힌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있잖아요. 봐요. 노랗고 흰색 사이에 선을 긋고요. 빨갛고 흰색 사이에 선을 긋는데요. 그 다음에 노랗고 빨간 선을 그으면 겹치는 부분이 있답니다. 이게 정확한 지점이에요. 포지션이. 이건 진원에,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거리 재는 데도 이거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자, 이 세 개 갖고는 지표 보정은 가능한데 이 고도 보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평의 부분을 잡아줬어. 근데 어느 지역은 뭐 해발보다 높을 거고 어디보다 좀 낮을 거고 이 보정이 안 맞아서 오차가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가 더 들어온답니다. 높이 보정을 하는. 그래서 최소 내비게이션의 어떤 GPS 정보를 내려면 인공위성은 4개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현재의 내비게이션은 몇 개의 인공위성이 관여할까요? 28개가 관여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많이 관여할수록 정보는 더 정확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써있는 노랗고 빨갛고 흰색 인공위성이 각자 다른 시간을 쓴다면 웃기겠죠? 그죠? 그래서 얘들은 세션 원자 시계는 동일한 시간을 쓰고 그 시간 보정도 계속 받아야 돼요. 얘들은 서로 같아야 되니까 길이도 똑같은 보정을 받고 같은 측량 기본량을 쓰게 됩니다. 이게 단위가 일치해야 되는 이유다.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요. 그 다음 밑에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전자현미경은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주사현미경이 투과현미경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템이고요. 얘는 뭐 셈이고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진학 거기 가서 보는데 저게 전자의 직접적인 파예요. 전자파예요. 전자선. 전자선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얘들은 광학 렌즈처럼 뭐 저기 볼록 렌즈 쓰고 이러지 않아요. 얘들은 그 솔레노이드를 놓고 전자를 하나로 모아요. 전자를 모아서 그걸로 뚫고 들어가거나 튕겨 나오는 걸 통해서 얘는 입체형을 볼 수 있고요. 얘는 그냥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CT처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들 자체가 광학 현미경보다 엄청나게 큰 배율을 가지고 미생물들을 관측해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 뭡니까? 결국은 단위. 우리가 말하는 측정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온 거고, 그거보다 더 센 게 누구냐?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 얘가 더 발전된 거야. 투과현미경이 좀 더 배율이 좋거든요. 이게 좋은데, 이 배율보다 더 좋은 게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입니다. 이렇게 되면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요, 세균의 내부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기관 같은 거. 그 정도로 굉장히 배율이 높은 애인데,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은 말 그대로 미생물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얘는 원자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안쪽까지 집어넣어서. 그 다음 원자 힘 현미경은 그냥 원자 크기, 시료 표면에 있는 원자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보정이 그렇게 뛰어나게 된 건 아니지만. 그 다음 우주망원경, 뭐 제임스 웹이나 아니면 허블, 우리 대기권 밖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천체의 거리를 보다 더 정확하게 밖에서 측정할 수 있겠죠. 물론 걔들이 다니는 얘들처럼 10의 마이너스 뭐 보통 구승 나노초 이게 아니라 얘들은요 광년이에요. 광년. 알겠죠? 시간도 뭐 억만 년 정도로 생각하고, 광년으로 따지면요 우리 우주 역사가 137억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쓰는 나노초하고는 그리고 나노미터 이런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얘들은 광년이라니까. 거리가 빛의 속도로 10만 년 달려야 되고 20만 년 달려야 되고 130만 년 달려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범위 그리고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의 규모의 과정에서 인간이 이런 측정 기술이 발달했지만, 알았지? 전자현미경의 뭐 초고속 전자현미경, 원자힘 전자현미경, 원자힘 현미경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우주망원경. 이런 것들이 바로 측정 기술의 발달의 최고정체다. 이렇게요. 됐습니다. 넘겨보시고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올 거야. 기본양 쪽. 자, 여기는 우리가 이런 측정을 위해서 서로의 객관적 값을 비교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동일한 단위를 쓴다라는 것이 출발이에요. 인간이 계속해서 서로 다른 원소 기호부터 출발해가지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면 한 3일을 얘기하면 같은 거 얘기하는데 계속 서로 다른 거를 알아듣는 거지. 이러면 안 되겠다. 교류가 무너지니까 서로 교류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모으려면 일치를 좀 해야 될 게 있다 싶어가지고 시간과 길이부터 서로 맞춥니다. 파리에서. 알겠어요? 서로 맞추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건 딱 정해놓고 출발해 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기본량입니다. 자, 이 기본량은 7가지인데요. 시간부터 시작해서 길이, 질량, 온도, 광도, 전류, 물질량, 총 7가지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들에 대한 값, 그 다음에 광도까지. 여러분들은 물질량은 조금 생소할 거예요. 물질량 자체는 마지막에. 얘들의 기본 단위를 이걸로 쓰자라고 과학들이 약속한 거야. 얘는 세크, 얘는 미터, 얘는 킬로그램, 얘는 켈빈, 얘는 암페아, 얘는 칸델라, 얘는 몰이라고 서로 정했어요. 이게 기본량이야. 이걸 토대로 유도량도 만들자 이런 의미죠. 얘들이. 거기 보시면 고유의 시간은 이 고유값으로 측정하되 여기서 유도되는 값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유사값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온도만 딱 보더라도 우리가 켈빈 씁니까? 섭씨 쓰잖아요. 섭씨 온도. 그죠? 그렇게 그 상황에 맞게 다른 단위를 쓰지만 과학에서만큼은 켈빈을 써요. 그러니까 273도씨 이러면 0켈 마이너스 273도씨 그러면
0켈빈 온도로 시작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거든, 저건.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기들은 봐봐라. 이 단위에다가 아까 우리가 말한 응용 접두사 있지, 그거 갖다 붙이면 되는 거거든. 나노, 피코 뭐 이런 거. 그 다음 펩토, 펜토, 그 다음에 뭐 아토, 아유 머리 아프다. 아니면 더 크다면 킬로, 기가, 테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런 단위값을 우리가 왜 쓰느냐? 당연하겠지. 이걸 써야만이 뭐를 한다? 동일한 시간과 공간, 자연현상의 설명, 이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니까 우리한테. 이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화성을 탐사로 보냈던 갈릴레이호가 있었어요. 무인 탐사선. 근데 얘가 목성 대기에 진입하게 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사라지지? 뭐가 문제지? 봤더니 그 명령어를 집어넣을 때 길이 단위를 어떤 사람이 인치로 해석을 해서 집어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영원히 사라졌어. 수백 달러가 날아가 버린 거지. 또 어떤 현상도 있었냐면 잘 가던 비행기가 연료가 바닥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야, 니네 최소한 부산 가는데 연료는 채우고 출발하잖아. 근데 수백 명의 어떤 사람들을 태운 비행기가 그런 실수한다는 게 말이 안 돼서 봤더니 얘가 부피 단위를 착각한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왜 우리가 기본량을 써야 되고 약속된 단위를 써야 되느냐. 물론 그 나라에 가면 그렇게 쓰는 값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단위 말고 농도 단위 있잖아, 니들. 퍼센트는 단위가 없다. 원래 퍼센트는 100이 기준이라는 뜻이야, 그냥.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니네 헷갈리는 게 뭔지 알아? 0.1%가 뭔 뜻이야? 100 중에 0.1이 있다는 뜻이야. 알았어? 20%, 30% 우리한테 되게 편하잖아. 0.1%는 좀 이상한 거지. 근데 실제로 이거 말고도 뭐 꼭 퍼센트가 아니라 ppm 단위도 있어. 10의 6승. 그래야 숫자가 딱 정수가 뜨는 애들이 그게 이제 오존 같은 애들이야. 10의 6승 그램이라고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램이라고 쳐야 뜨는 거야, 숫자가. 36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램이 되는 건데 정말 작은 양, 그런 양을 쓸 때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나온 단어 외적인 단어야. 그러니까 걔들 그 단위는 뭐 농도 단위는 아예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과학에서 쓰는 농도 단위는 여기서 조합해서 써. 여기서 조합해서. 물론 이건 있겠지. 미터의 세제곱이 부피잖아. 그치? 근데 그걸 그러니까 미터 세제곱을 1리터라고 하자라고 정했잖아. 또는 우리가 이런 말도 쓰죠. 그 가로 세로 1제곱미터 이런데 우리나라는 뭐 쓰냐 그걸? 평이라는 말 쓰지 않냐? 37평 뭐 이런 거니? 그지? 그런 말들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만약에 썼다면 이게 이제 나중에 헷갈리는 거지, 사람들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금속판이 1제곱미터 이랬는데 0.7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평이 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뭐 구척 장신 뭐 이런 말 쓰는 거 있잖아. 구척이면 얼마냐? 30 곱하기 9야. 270개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통 뭐 옛날에 이순신 6척, 뭐 5척? 5척이라 하겠나? 5척 반, 뭐 이렇게 이순신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키로 보면 168, 그 정도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그게 쓴 그걸로 해서 이 사람을 상상하는, 왜 이렇게 작아? 키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조선 수군 평균 키가 145였어요. 조선 수군이. 근데 일본 수군은 얼마였는지 알아요? 140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군들이 좀 컸던 거지. 근데 현충원이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칼이 2m예요. 저는 어렸을 때 현충사를 가서 그 칼을 보고, 야, 이순신은 3m는 됐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칼이 2m니까. 근데 나이가 좀 들어서 군대 가서 다시 봉사활동 때문에 이렇게 가봤는데 현충사 이런 데
중무공처럼 중무공 뭐 있잖아요. 가봤더니 수군 무기가 그 육군 무기보다 1.5배 크더만. 창도요. 수군 저 육지는 이만한다면 자기 키 높이 더 커요. 1.5m 더 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뭐 때문에 알았냐면 낫이 있거든요. 낫. 이렇게 낫. 칼. 이 칼 길이가 2m예요. 칼 길이가. 이 길이가 5m고요. 그럼 어떡하냐? 두 명이 달라붙는 거야. 두 명이. 그 둘이 휘두르는 거야. 그럼 이거 누가 이걸 당하나 싶었는데 배하고 배가 딱 붙어서 싸울 때는 긴 놈이 짱인 거야. 길게 찔러야 되니까 칼도 길어야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휘두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개 이렇게 내밀어 날아가게. 그런 식으로 무식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육지에서 싸우는 장구들은 칼이 길이가 뭐 1m, 1.2m 이랬는데 이 해상전을 하시는 분들은 좀 길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죠. 지금 이 단위를 이렇게 써놓고 이제부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중간에 과학사는 필요 없어요. 유도량이에요. 유도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할 거란 말이야. 우리가 필요한 조합.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넓이. 그러면 가로, 세로니까 이렇게 될 거냐. 이해하죠? 그죠? 거기에 높이만 곱하면 뭐가 나와요? 부피가 나오겠죠. 요게 뜨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넓이, 부피, 그 다음에 만약에 속력이라는 단위가 있다면 요렇게 쓸 겁니다. 자, 시간이라는 기본량 1초에 라고죠. 1초에 몇 미터 가냐가 저거거든요. 미터 퍼 세크라는 값을 유지시키는 거. 근데 이제 우리 이게 좀 더 어렵게 들어가면 얘가 있죠. 가속도요. 그럼 이 단위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풀어내면 이거예요, 사실. 무슨 뜻입니까? 1초당 몇 미터 퍼 세크 변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 수업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건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럼 힘의 단위 한번 적어봅시다. 힘. 우리가 힘은 그러면 F잖아요. 얘는 질량 곱하기 뭡니까? 저기 써 있는 가속도거든요. 근데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기본량이.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힘의 단위예요. 유도 단위. 물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뉴턴 이렇게 부르죠. 뉴턴. 그죠? 자, 근데 압력 단위 한번 보세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에요. 힘. 근데 여기 넓이는 나왔잖아. 뭐가 되느냐? 이게 미터 제곱이 되겠죠. 힘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고 그러면 이게 지워지는 거지.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크 제곱이라는 압력 유도 단위가 나오게 돼요. 물론 이걸 쓰진 않죠. 뉴턴 퍼 미터 제곱 쓰든가 아니면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쓰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쓰는 단위 ATM이라 아토모스피어는 1기압 이런 단위를 쓰기도 하고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충분한 유도 단위예요. 유도 단위에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알겠습니까? 거기 하나 농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몰 퍼 이렇게 미터 세제곱. 이 농도를 물농도라고 얘기합니다. 몰은 물질량인데 이게 뭐의 이니셜이에요? 사실 몰레큘라라는 분자의 이니셜이에요. 몰레큘라라는. 저 몰의 단위를 쓴 과학자가 아보가드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입자에 누가 돌턴이 원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자를 쪼갤 수 없다고 했는데 쪼개지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 나타난 뒤로 그 원자보다 윗 개념, 물질이 가장 작은 단위 개념으로 분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분자는 모든 기체 상태에서의 분자 역할은 온도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품이면 같은 분자수를 갖는다고 정의를 하면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물질량이라고 하면 이제 요즘에는요 1몰의 단위가 6 곱하기 10의 3승계의 집단위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과학자들끼리.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수소가 원자량이 1이야. 이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가짜의 원자량. 얘를 만약에 우리가 1g이다라고 쓰고 싶으면 얘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1몰이 되면 얘가 1g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수소 원자가 실제로 이만큼 있으면 돼요. 이만큼 있으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봐요. 수소 원자는 한 개 질량이 1이에요.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ram. 이걸 누가 써요? 자연계에서. 얘를 우리가 1g으로 쉽게 편하게 쓰고 싶으면 이걸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만큼 개수가 있으면 1g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을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해요. 아보가드로 이론 때문에 찾았다 해가지고. 이게 1몰이에요. 이 집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온이든 분자든 원자든 1몰은 이만큼의 집단이에요. 무조건. 이 물질량이라는 단위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서 몰이라는 단위가 출발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저기 들어가서 배워요. 일반 선택. 아니, 거기 뭐 화학 들어가서. 이 기본량과 단위에 대한 얘기들은 요렇게 정도 하고요. 이제 단위의 접두기호는 좀 보고 갑시다.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길이 단위든 무두구 단위든 기본적으로 집어 넣기만 하면 돼요. 센티가 있고 밀리가 있으니까 왠지 미터 집어넣고 싶죠, 여러분들도. 그죠? 근데 10의 마이너스 2승이 센티면 10의 마이너스 1승도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대시야, 대시. 알았어? 그러면 1m를 기준으로 하잖아?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이 밀리미터야. 그 접두어 뒤에다가 기본량을 붙이면 된다고, 얘들아. 알았냐? 만약에 그램을 붙이게 되면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붙여도 되고. 알았어? 그래서, 뭐, 단위 접두기호를 보면 중간이 그냥 숫자를 놓고 본다. 그러면, 자, 밀리. 이게 밀리거든,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 마이크로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 나노 있잖아, 나노.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 만약에 피코가 그 다음이거든? 10의 마이너스 몇 승일까? 12승. 이렇게 1000분의 1씩. 알았어? 그렇게. 그 펜토, 아토, 그 다음에 뭐, 잽토, 욕토까지 막 가. 킬로는 적절한데, 왜 앞에 기본량 단위에 질량이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질량을 그렇게 잡은 거야, 과학자들이. 원래 질량 단위에는 그램도 있거든? 근데 이렇게 한 거지. 봐라, 여기에 빠졌지만 밀리 있잖아. 여기 미터 있거든. 기준에 1미터. 그치? 미터 단위가 우리는 뭘로 잡았잖아. 기본 단위로. 과학자들이 잡은 거야. 켈빈이라고 잡았지만 도시를 많이 쓰듯이 우리는 질량은 기본적으로 킬로그램으로 잡자. 이게 사람들이 잡아놓은 거라고. 이 질량 단위는 프랑스에서 결정을 한 거거든. 시간, 길이도 프랑스에서 했고, 그 다음 나머지 기본 단위 5개도 프랑스에서 다 결정을 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람이라는 단위보다는 좀 큰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나중에 좀 줄어들 때를 대비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잡아놨나 봐. 근데 질량 단위는 엄청나게 줄어들어가잖아, 실제로. 그치? 어디까지가? 원자 세계에 가면 엄청난 양으로 줄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물질관만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밑바닥으로 그램으로 잡아놓으면 그냥 내려갈 거 없잖아? 킬로 잡자라고 시작한 게 출발이래. 킬로그램이야, 킬로그램. 걔는 기본 단위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렇게 접두어를 붙일 수 있는 단위가 많진 않아. 알았어? 실제로 몰에다 갖다 뭐 붙이고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물질량에 갖다 붙일 수는 없으니까, 뭐 켈빈 온도 같은 경우도 이거는 고유값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다른 것을 또 갖다 붙일 수도 없고, 온도를 쪼갤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뭐 암페어도 있고, 밀리암페어는 존재해. 근데 마이크로 암페어라든가 나노 암페어라는 말을 쓰진 않거든. 1암페어가 1000밀리암페어야. 이런 걸로. 우리가 이러잖아. 1kg이 몇 g이야? 1000g이지. 그러면 1g은 몇 mg인 줄 알아?
1000mg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1리터, 그럼 1000ml잖아. 그지? 아니, 1초는, 그 다음 1000ms도 있긴 있어. 세크도 붙이긴 해. 너희들이 생명과학에서 배우거든? 밀리세크라는 단위를 붙이기도 해.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나오는 거는 그람이나 아니면 미터가. 왜? 길이 단위하고 질량 단위가 가장 쓰기가 용이하거든. 그래서 그것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밀리 다음에 여기다 그냥 1000밀리, 1000밀리미터는 1미터구나. 그 다음에 누구 나온다? 킬로로 그냥 바로 들어가. 킬로로. 얘는 10의 3승. 킬로 다음에 누구야? 메가 있지, 메가. 얘가 10의 6승. 그 다음에 기가 있지, 기가. 10의 9승. 또 누구 있냐, 니네들? 기가 다음에. 테라도 있어, 테라. 10의 몇 승? 12승이 되겠지. 이런 식인 거야. 얘들 자체가. 알겠죠? 여기까지만 알아도. 니네한테 문제 나중에 내가 테스트 낼 때는 테슬라 낼 거야, 테슬라. 40테슬라. 몇 가우스냐, 뭐 이런 것들 낼 거라고. 근데 조건은 주고, 그거 보고 니네가 응용하는 거지. 자, 밑에 있는 내용들, 거기 4번 한번 볼래요? 맨 밑에 내용 4번. 봐봐. 1000m, 이건 1km가 맞잖아. 0.001g은 1, 뭐하고 같다? 밀리그램과 같다. 1000분의 1로 주니까. 1g이 1000mg이다. 라는 표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써보자. 야, 10kg라고 하면 몇 메가가 되는 거야? 10kg는? 이거부터 볼까? 얘들아, 1메가가 몇 킬로일까? 이건 이제 알겠지? 그럼 편하잖아. 100분의 1메가. 이렇게. 알았어? 나중에 이렇게 환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풀으라고. 그냥. 알겠어요? 네.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나마. 할만해요. 측정 표준과 정보라는 파트가 있는데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측정을 배우는 거야. 자, 우리가 측정을 한다. 이제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갖고 막 이제 재는 거야, 아니? 뭔가 그것들을 어떤 식의 특정한 표준을 가지고 측정 기본 양을 가지고 혹은 어떤 단위체를 가지고 부피나 질량, 길이 같은 것들을 뭔가 재단하는 그런 활동이거든. 근데 그런 활동이 나중에 이것이 다 측정값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객관화가 돼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27평 뭐 이러면 이제 외국 애들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값을 우리가 측정하는 요령하고 기본값을 어떻게 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실제 어떻게 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활용은 밑에 있는 내용들이거든. 이 활용은 그 나라마다 또 달라. 이게. 그지?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측정 표준을 활용하고 있다. 그걸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이해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온도를 우리는 뭐를 쓰냐? 도시를 쓰잖아. 그들은 뭘 쓰냐? 외국 애들은 화씨를 쓴단 말이야. 그런데 기본량은 뭔데? 켈빈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아직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지. 미국은 마일을 쓰잖아. 우리는 킬로미터 포 아워를 쓰고. 그치? 이런 식의 차이들.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뭔가를 측정하고 뭔가를 잡아내고 막 할 때는 저기 이제 세계의 어떤 회의나 글로벌 그런 것들 이제 과학자들 회의 속에 들어가면 다 기본량으로 바꿔서 들어가야 돼. 그래 그들이 알아채고 이해하지. 실제로도 켈빈 온도보다는 도시를 더 많이 써. 나라에서는. 화씨보다는. 근데 미국만 유일하게 자존심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걔들이 파운드 뭐 이런 거 쓰고 마일, 피트 막 이런 거 쓰지. 우리는 아주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야 보면. 자 먼저
과학탐구에서 측정과 어림에 대한 구분을 한번 보자. 구분. 자, 측정을 할 거고, 그것의 표준을 잡을 것이야. 자, 먼저, 제일 먼저, 이것과 이것의 차이. 질량이나 부피, 길이 등을 뭐 하는 거야? 이 활동 등을 우리는 측정이라 부르잖아. 이때 저 단위는 뭐를 써야 되고? 기본량을 써야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야. 근데 이 측정 도구를 사용할 때 이 어림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야. 어림은 그냥 비교값이거든. 비교값. 객관적인 값은 아니고 주관적인데 이 비교값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줘. 예를 들어서 저 산을 재는 거하고 우리 책상을 재는 거는 다르잖아. 책상을 재는데 줄자가 쓰인 거 좋은데 저 산의 높이를 재는데 줄자 쓰는 거 좀 부끄럽잖아. 그지? 이게 어림값이야. 저거 쓸 때는 그래도 레이저 길이 재기를 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응? 레이저 커터를 쓰면은 금방금방 잴 수 있거든. 아니면 뭐 건물을 재는데 예를 들어 삼각형 닮은꼴의 원리로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3cm 작아갖고 재라고 하면 언제 재 그거를. 그러니까 이 어림값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뭐 추정값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적당한 측정 도구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림값이 그렇게 중요하다. 알겠어? 대신 거기에 써있는 대로 과학적 사고과정, 자료 혹은 측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어림값을 정해야 그 정확한 측정을 위한 도구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값은 측정 도구 선택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자, 측정 표준. 사실 우리 이거 배우고 왔잖아. 과학적 기준이나 표준화된 측정 단위, 방법, 표준 물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량을 써도 되지만 정확하게 이 조건에 맞는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거야. 거기에 보면 그 측정의 표준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미터 원기라는 게 뜨고 있는데 미터 원기는 손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영원히 손상되지 않는 또 다른 표준값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1m를 정의하게 됐다. 이런 게 과학사야. 밑에 있는. 그러니까 표준이 변화된 게 이런 것 때문에 변화했다. 그전에는 미터 원기뿐만 아니라 과학들을 아까도 봤잖아. 디짓도 사용하고 팜도 사용하고 막 이랬었잖아. 피트도 쓰고. 근데 전체적인 표준화의 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길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기본량 이들의 설정에 필요함이 느껴졌다. 이런 표현을 써준 거야. 근데 거기 마지막 세 번째 측정 표준의 활용의 그림이 있잖아. 그지? 사실 이런 표준의 활용이라는 건 그 단위를 가지고 측정편이 활용된 예를 보여줬는데 여기 보면 섭씨 온도라는 거 있잖아. 섭씨 온도. 우리나라가 발견한 온도가 아니야. 이것도. 화씨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섭씨 온도를 통해서 단위를 측정하니까 이걸 통해서 상대의 값을 비교가 되고 어디가 온도가 더 높아서 폭염주의를 내릴 수 있고 어느 때는 막 동파가 찾아와서 사람들한테 주의를 줄 수 있고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 우리나라는 적어도 일기예보에서. 그러니까 도시를 사용하게 됐고 그 다음 속도를 미국은 마일로 쓰지만 우리는 킬로미터 퍼 아워로 쓴단 말이야. 근데 이 킬로미터 퍼 아워에 동일한 약속이 보장이 된다면 30이면 50보다도 속도가 느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밝혀질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미세먼지 농도를 미터 세제곱당 마이크로그램으로 표현했다는데 미세먼지 정도 되면 질량이 그램 단위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아요. 그러면 뒤에다 마이크로를 붙이면 과학자들이 저건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그지? 100만 분의 1 아냐. 그지? 근데 우리가 0.0000001g 뭐 이런 게 쓰는 것보다는 0.1 마이크로그램 쓰기가 편하고 읽기도 편하고 그죠? 다만 0.1보다 오늘이 0.3이야. 어제보다 높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걸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마찬가지야. 야, 여기 데시벨 단위도 약속 단위인데 인간의 가청이 16Hz거든. 16Hz, 2만Hz 그 사이에서 인간이 가청음인데 느낄 수 있는 최소의 세기를 0dB로 놓은 거야. 그거보다 10배 세면 10dB, 100배 세면 20dB. 그러면 1000배 세면 30dB. 그럼 그 앞에 써 있는 10 앞에 1, 20 앞에 있는 2, 30 앞에 있는 3은 10의 지수인가 보구나 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지. 알았어요? 옛날에는 이 데시벨 단위를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뭐 했냐면 니네 공중전화기 본 적 있니? 영화에서나 봤지?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 50에서 60dB 이상이면 설치가 불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썼다고. 층간소음도 얼마 이상이면 노이즈라 해가지고 뭐 구청이나 이런 데 신고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어느 데시벨 이상 높으면 법에 걸려. 법정으로. 그래서 하다못해 사람들이 먼지나 이런 것들 공사장 가보면 사람 물 뿌리고 막 이러잖아. 그거 벌금 안 내려고 그러는 거야. 민원 들어가면 걸려. 무조건 그건. 이제 그런 것들로 측정을 했다. 혈당도 저렇게 했고 이것이 측정 표준을 갖고 썼다. 단위를 활성화하고 사람들이 그걸 비교값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근데 데시벨은 전 세계 공용 단위야. 이거는. 그 다음에 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다양한 측정 표준이 활용하는 예 해가지고 그 표준값이 과학적 기준이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측정 표준을 정하면 그것보다 크다 작다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본값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본량을 빼고도 측정 표준으로 쓰는 단위들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여태까지 한 얘기 결론이야. 그게. 결론. 어떻게 하든 서로 동일한 단위를 쓰고 동일한 측정 표준을 잡으면 혼선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써 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넘겨봐요.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 신호와 정보야. 자, 여기서는 조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우리가 흔히 정보, 신호 따질 때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을 좀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이 아날로그는 뭐냐? 연속적이라고 얘기해. 디지털은 불연속적이라고 얘기하고 아날로그가 이렇다면 디지털은 이렇다고 생각하면 돼. 뭔 뜻이냐? 얘는 셀 수 없는 거야. 연속적이기 때문에. 얘는 셀 수 있는 거거니. 근데 실질적인 모든 신호체계, 에너지체계는 파동으로 들어오거든. 파동함수가 너희들 주기함수라고 사인, 코사인 함수 배웠지. 그지? 그거랑 똑같은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신호가 들어와, 이렇게. 이게 1주기거든. 이게. 근데 디지털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럼 너희들은 딱 보고 느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묘화라고 그려봤냐, 혹시? 어렸을 때? 점묘화? 그지? 그러면 얘는 점을 많이, 자, 점의 양을 봐봐. 왼쪽, 오른쪽, 어디가 점의 양이 많아? 얘가 많지. 그지? 정보량이 훨씬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현미경으로 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보여?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보자. 아날로그는 매우 작은, 알겠어요? 매우 작은 실선을 쫙 그어놨다. 그럼 얘들은 점선으로 그은 형태니까 얘는 이렇게 바꾼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컨버터가 바꿔주는 거거든. 신호를 바꾸는 형태가. 그래서 얘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쓰면 이리로 가. 그럼 이렇게 하면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를 쓰면 이렇게 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컨버터를 통해서 얘들을 왔다 갔다 움직인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야? 어떤 신호를 받아서 이거야. 이 정보를 딱 아날로그 정보를 받아들이냐 센서를 통해서 센서래. 아까 센서를 통해서 이 정보를 잡으면 이 신호를 우리가 정보라고 생각한다면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 저장 형태야 이게. 그럼 이거는 활용 형태이고 활용. 이게 실제 우리가 인지하는 값이야. 인지값. 얘는 뭐? 저장값. 그럼 얘는 어디에 있어야 돼? 컴퓨터 하드나 뭐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아니면 저장 혹은 이동 형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이동했다가 요런 형태로 바뀌어야 우리가 인지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볼까? 자, 만약에 우리가 송신기로 스마트폰으로 소리를 내. 저기요 라고 하면 센서가 받아서 이 신호로 바꾼데 이 신호를 얘가 전기 신호로 바꿔 아니면 전파 신호로 바꿔서 보낸단 말이야. 그럼 그쪽에서 수신을 받았겠죠. 그럼 디지털 신호야 그건. 다시 얘를 통해서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근데 이렇게 돌면 정보가 줄겠지. 정보량이 당연히 줄겠지. 그래서 오히려 소리가 손실될 우려도 있어. 이걸 얼마만큼 손실 안 되게 하느냐가 요즘 기술력이야. 이거 사진으로 생각해봐. 빛이 들어와. 센서가 딱 느껴.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인다. 그걸 저장을 해. 어디? 뭐 디카나 어떤 카메라 휴대폰 속에. 근데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저장가 있는데 얘보다 점의 수가 더 많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딱 복귀할 때 더 유리하겠지. 이게 화소야. 니들이 말하는 화소. 얼마나 많은 점선으로 저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굵은 붓이 있고 얇은 붓이 있는데 얇은 붓으로 전묘화를 그린 애하고 굵은 붓으로 전묘화를 그린 애는 가까이 다가보면 표가 팍 나잖아. 그지? 정보량이 훨씬 작은 붓이 많겠지. 그 양이 화소. 그래서 110만 화소냐 120만 화소. 큰 거 쓰죠. 측정 표준이거든요. 사실은 그 화소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정보가 훼손될 염려가 좀 더 줄지 않겠느냐. 요즘에는 정말 사진 싸움 살벌하죠. 영상 싸움 살벌하고. 이 저장 용량에 누가 더 많은 양으로 저장할 수 있느냐. 능력치. 알겠어요? 요즘에는 나노 기술까지 들어간대요. 나노로 잘라서 저장하는 거야. 이 굉장한 거거든. 이러면 손실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지. 지금 얘기는 그거야. 그럼 이들이 말하는 정보는 뭐냐? 이렇게 저장할 가치가 있는 거. 이게 정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거 많잖아. 뭐 법정 싸움에 갑자기 녹취록이 탁 등장. 이런 정보거든요, 사실. 알겠어요? 이런 식이죠.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호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건 다 뭘로 온다? 아날로그 형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보는 이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건데 보관시 이렇게 저장한 거예요. 보관시. 자, 거기 신호 봐봐요. 지진파, 체온, 우주의 빛. 자, 지진파는 땅이 흔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체온은 우리가 갖다 대면 온도 잴 수 있잖아요. 우주의 빛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지금 굉장히 자외선량이 많고 왜 이렇지? 봤더니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거지. 뭐 이런 거, 태양풍 현상,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이걸 어디를 통해서 측정하느냐? 센서. 우리 몸에도 센서가 있지. 너네 빛은 뭘로 봐? 이 눈 센서야. 냄새는 코. 그죠? 맛은 입. 이런 거잖아. 뜨겁고 차갑고는 온몸으로 느끼잖아. 그치? 갖다 대면 뜨거워. 차가워. 근데 여러분, 차갑고 뜨거운 게 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그냥 통증으로 느껴요. 그냥. 알겠습니까? 센서가 망가진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센서는 결국 그 아날로그 신호, 다시 말해서 자연의 신호를 감지해서, 알겠죠? 그 신호를 살려주는 거죠. 아날로그 신호로. 그래서 실제로 광 센서, 온도 센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 같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경찰이 뭐 이렇게 쏘는 거 봤어요. 이렇게 과속 차량도 쏘는 거. 스피드건이라고 하거든요. 딱 쏘면 찍혀요. 그러니까 몇 킬로 이상 뭐 이렇게 걸리면. 막 뛰어들어가서 뭐 이게 아니라요.
찡 탁 찍고 그럼 여기 사진까지 딱 남거든요. 이게 이제 막 그 암행 순찰차 걔들도 있어요. 막 달리면 바로 딱 일단 찍고 잡아요. 도망가죠? 그러면 나중에 딱 쏘면 돼요. 웃기는 건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어디 과속카메라 걸렸어요. 근데 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럼 다 내야 돼요. 돈 다 내야 돼요. 그냥 쫙 치고 나가면 돈 다 냅니다. 그때 기록 200 몇만 원 있었는데 어떤 사람 그다 다 걸린 거 죄다. 이거 그냥 스님 보기에는 인생 포기한 사람이죠. 자, 이런 센서를 가지고 연속적 신호인 아날로그 신호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주느냐. 이게 지금 보세요. 사실 이게 아날로그 신호도 역시 여기서 오는 것도 아날로그 신호거든요. 근데 전기 신호를 통해서 가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전기 신호를 이렇게. 그러면 이걸 다시 뽑아서 이 형태로 디지털 아날로그 센서로 컨버터로 다시 바꿔주면 그걸 우리 이제 재생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재생 못할 거면 정보가 아니죠. 그죠? 우리한테 다시금 볼 수 있게 또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들이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 디지털 신호의 특징 보이죠? 뭡니까? 아날로그 신호보다는 정보량이 적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림만 봐도 알아요. 정보량이 적으니까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재생할 때. 그쵸? 대신 뭐가 좋다? 복사, 편집, 복구가 가능합니다.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뭐 튜닝 한다고 그러죠. 목소리 튜닝. 박모 가수가 맨날 이걸로 목소리 튜닝해서 녹음한다고 그러잖아요. 박명수 씨가. 그죠? 잡음이 거의 없는 선명한 신호를 만들어 전송할 수 있다. 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얘는. 얘 수정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아, 이런 게 좋네. 우리가 음악 파일로 듣는 거는 디지털 신호잖아요. 근데 MP 파일이라고 있죠. 원판, LP. 그건 아날로그 신호야. 대고 놓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어디가 음질이 더 좋겠어요? 아날로그 신호 훨씬 좋아요. 음질이. 자, 오른쪽에는 뒤쪽에요. 디지털 정보랑 현대 문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디지털 정보라는 게 점이 있고 점이 없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거 이진법이거든요. 전기 신호가 어떤 식으로 이진법을 쓸 것 같아요? 흐른다, 끊긴다예요. 전류가 흐른다, 끊긴다. 알겠어요? 그게 이진법입니다. 업, 다운 이런 게 이진법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정보 신호를 저장을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전산 속도가 엄청 빨라요. 0과 1밖에 없으니까. 근데 정보량은 엄청 많아요. 그것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뭐만 용량만 된다면 속도는 무제한으로 빨라질 수 있어요. 속도는.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저장 용량 크기는 한정돼요. 하드는. 그럼 어떻게 해요? 쪼개는 겁니다. 걔를.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옛날에는 이만한 플랜카드를 든 애들이 8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카드 섹션이라고 혹시 알아요? 응원할 때 차끔 그림이 확 바뀌고. 딱 이거는 정말 어른 덩치 이만한 애들이 이거 들고 있는 거 꼬맹이들이 잔뜩 들고 있는 게 더 선명해요. 얼만큼 쪼개느냐요. 이 같은 단위 팩트를 얼만큼 쪼개느냐. 그거 기술이야 지금은. 알았어?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인데 물론 엄청난 양을 위해서 핸드폰 이만한 거 이렇게 메고 이렇게 다닐 수는 있어. 그럼 누가 그러고 다니냐고. 작으면서 더 많은 섹터를 쪼갤 수 있는 그 기술이 지금 현재 싸움입니다. 나노 기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삼성과 TSMC의 싸움이 지금 붙어 있는 거죠. TSMC가 좀 앞서 있어요. 그 디지털 정보 일상생활의 유용 뭡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 디지털 신호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신호가 디지털 신호예요. 하다못해 드론 움직이는 것도요. 알았어요? 드론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북 쓰는 거, 하여튼 컴퓨터로 제한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신호를 통해서 빠르게 전송할 수 있고, 빠르게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용량까지만 받쳐둔다면 정보를 뭐 할 일은 없다, 왜곡시키고 손실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얘기들이 그래요. 알겠습니까? 오호,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네.
자, 질문. 문제를 개념학의 문제만 딱 체킹하고 끝냅시다. 자, 페이지 11쪽으로 옵니다. 앞장. 자, 자연세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연상은 다양한 크기의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미시, 거시. 나눴죠? 맞습니다.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 이거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영화의 스케일이 크다! 이걸 뭐라고 하죠? 블록버스터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블록버스터. 이게 바로 규모에 대한 얘기예요. 맞아요. 자연상 시간과 길이를 측정할 때는 규모와 관계없이 아니에요. 그거에 맞는 측정 도구를 선택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X. 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계처럼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세계, 거시. 그러니까 뭐야? 솔직히 거시는 상대값인데 내가 있을 때 나무나 동물들은 다 우리 세계잖아. 근데 우주 그러면 거시. 원자 이온 그럼 뭐야? 미시. 뭐 바이러스의 세계 미시. 우리를 기준으로 한 말이라는 거야. 원자 수준의 아주 작은 세계와 같이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세계는 미시 세계라고 한다. 그 다음 시간 길이 아까 봤잖아.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했다가 낭패를 본다. 알았어요? 예. 여러분 그거 알아요? 2분 2지, 춘분, 하지, 주분, 동지. 이때마다 태양의 고도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에 걸려있던 태양, 저게 걸릴 때 다시 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춘추분이었으면 두 번 볼 수 있지만 이게 하지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요. 그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바로 표준 측정값을 만드는 원리였죠. 세심 원자시계하고 누구? 빛의 속도를 위한 길이 측정. 자, 네 번째.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으로 넓은 영역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 됐고요.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면 나노 단위, 이거 전자현미경이에요. 광학 현미경은 배율이 얼마 높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천체를 정확하게 됐습니다. 넘기세요 이제. 자, 13쪽. 기본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몇 가지 있었어요? 7가지예요. 뭐였죠? 길이, 시간, 온도, 질량, 광도, 전류, 물리량, 물질량,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단위까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1번은 됐고요. 2번도 됐네요. 시간, 단위가 뭐였어요? 세크,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온도는 켈빈. 온도 약간 헷갈려 해야 애들이 도시 이랬다 작살납니다. 자, 다른 물리량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단위에 뭐만 붙인다? 접도만 붙여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단위는 국제단위, SI 단위를 쓴다. 됐고요. 여러분 거기 2번 동그라미 니은에 뭐 들어가야 돼? 동그라미 니은. 킬로그램 들어가야 되지? 네. 동그라미 기억은? 온도 들어가야 되네. 3번 유도 단위야. 속력 어떻게 쓸래? 미터 퍼 세크. 부피 미터 세제곱. 밀도 킬로그램 미터 제곱. 압력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이야. 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F는 MA. 알겠죠? 자, 넘기시고. 자, 이제 19쪽. 과학 탐구에서 측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체 질량, 길이, 부피, 재논활동 됐고요. 측정 도구 반드시 필요합니다. X. 결과를 수치랑 측정 단위로 나타내야 되고요.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객관적 서로 토의가 가능해야 돼. 알겠죠? 두 번째, 측정 도구 없이 어떤 양을 추정하는 활동.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 어림이라고 했지. 이 어림이라는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를 결정하기 쉽다? 측정 도구. 그쵸? 세 번째,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 측정을 위해서 만든 과학적 기준이다. 동그라미. 측정 표준에는 단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야, 표준 단위가 꼭 들어가야지. 그래야 우리가 뭐를 가능하지? 서로 얘기하는 기본값이라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어? 뭐 이런 거잖아. 뭐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방문했는데 자네가 회사 CEO야. 이제 은행에 왔단 말이야. 내가 지점장이야. 그래. 얼마나? 그랬더니 2장, 200원, 뭐 2,000원. 이게 아니잖아. 스케일이 다르죠. 네가 조그만 회사, 네가 큰 회사야. 둘 다 2장 그러면 얘가 좀 스케일이 크게 어리니까. 알겠어요? 그런 것들. 그런데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면 이게 난리 나는 거야. 나는 20억을 생각했더니 2억. 뭐 이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단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안 되고. 3번.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해서 생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고. 자, 4번. 혈당량을 밀리그램, 이거 D가 뭐냐면 데시라는 말이야. 데시리터라는 말을 쓰거든. 근데 데시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야. 10분의 1. 알았어요? 그래서 미터로 환산하면 이런 식이 될걸. 1미터. 10분의 1미터. 그러면 이거 뭐야? 데시미터야. 10분의 2미터. 아니, 100분의 1미터. 그럼 뭐? 센티미터. 1000분의 1미터. 그럼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 유독 기본량과 그 밑에 값 사이에 부가 단위가 좀 많아. 알았어요? 다음, 이마에 손을 대어 체온을, 부끄럽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어린값 쓰면 되겠다. 이건 어린값. 자동차 부품을 정확한 크기로 만든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이게 선진국의 기본이고요. 비행기를 만드는 나라가 최고의 국가예요. 그런 나라가 우주선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주선을 만드는 그 가장 큰 역할이 뭐냐? 로켓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로켓을, 니네 어디 로켓 연구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왜? 근데 그 로켓 실험 다 한 거 알아요, 여러분들? 니네 나로우 알아요, 나로우? 그거 1차, 2차 실패 무지개 했잖아요. 그 나라에서 욕 엄청 먹고 국가 세금 낭비하고 뭐하냐고 난리를 폈잖아요. 그때마다 오혹해자라 눌리고 웃고 떠들던 애들이 중국 애들이에요. 저 아직도 우리나라 안 된다. 저것도 또 실패했느냐. 근데 미국에 그 유명한 무슨 저널지가 있어요. 막 진짜 이상한 것만 파고 다니는 애들. 걔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 거야. 나로우의 실패는 계획된 거다. 라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사람들이 봤단 말이지? 중국 애들도 봤을 거 아니야? 나로우가 2차를 빵 쏘고 3차 때 빵 쐈는데 실패해서 엉뚱한 애가 떨어졌을 거 아니야? 웃긴 게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그 낙하 지점에 그 잔해를 다 수거한 거야. 생각을 해봐. 걔들 추론은 그거야. 아니, 유도탄 그 잔해가 어디서 떨어졌냐면 오스트레일리아 앞에 떨어졌어. 호주. 근데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천 킬로거든. 아니, 어떻게 한국에 배가 거기 있냐고. 아니, 그게 6시간 만에 걔를 제거할 수 있는, 이건 분명히 짰다. 그럼 중국이 막 웃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들이 우선을 쏜 게 아니라 로켓 실험을 했네. 그때 안 거지. 우리나라는, 아니야. 로켓 실험 아니고 실패한 거야. 아이고, 지나가잖아. 하는 애들 그 옆에서 잠깐 주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좋았던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고 나온 게 천무야. 현무 5, 5억인가, 그거. 유효 사거리 400km는 10톤을 놓고 400km. 10톤을 빼버리면 1200km. 그러면 중국 전역이 사정거리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그 밑에 엔진이 만약에 성공을 하잖아? 우주선은 그냥 쏘는 거야. 그게 없어서. 근데 없은 게 왜? 눈치 보여서 못 만든 거야. 눈치 보여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면 이 수치라는 게 기본량이라는 거, 일치를 시킨다는 게 최고의 작품이 뭔지 알아요? 우주선이에요. 이게 안 맞으면 그래요. 봐봐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 3위, 막 4위까지 올라갔어요. 죽어도 못 잡는 게 누군 줄 알아요? 독일 애들이에요. 걔들은 수치 회계라가 정확히 돼 있어서 얼마나 뭐냐면 여러분 그 페라리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비싼 차들. 그거 왜 여러분들이 엄두도 못 내는 줄 아세요? 부품을 가려면 직접 해외에서 기술자가 와야 돼요. 와서 간다? 바퀴 하나가 수천만 원이고요. 부품 하나가 몇백만 원이에요. 그럼 다른 걸로 만약에 이렇게 뭐 이상 한때 가서 쓸 때 갈았잖아요? 그 다음 서비스가 안 돼요. 딱 끊겨요. 그럼 그 비싼 부품을 다 갈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걔들은 자기만의 각자의 표준 단위가 다 있다고요. 수치 단위가. 여기에요. 자동차 부품을 정확한 크기로 만든다? 이거 한 줄밖에 안 돼 있지만 이게 선진국의 가장 대표적인 거야. 중국이 못 쫓아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중국 전기장치 엄청 팔았다고 막 난리 났죠. 걔들 뭐 강국이잖아요. 이제 좀 있어 보세요. 3, 4년 지나면 나와요. 가다 바퀴 빠지고 막. 진짜요. 그런 게 지금은 샀을 때 1, 2년은 몰라요. 오래 탔을 때. 그래서 명차가 좋은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 넘겨서. 신호와 정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호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거 맞고요. 자연의 신호는 빗소리, 지진파 등과 같이 모두 파동의 형태로만 전달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봤죠? 온도도 오고요. 힘으로도 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많은 것뿐, 신호가 많은 것뿐 온도나 압력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센서도 그렇잖아요. 압력 센서 있고 온도 센서 있고. 자, 정보는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 이거 뭐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동그라미입니다. 그림은 어떤 장치가의 기능이다? 이거 뭐라고? 센서. 이게 센서예요. 이걸 잡아서 전기적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 아날로그 신호가 내가 이렇게 쓰니까 다 이거만 있는, 그럼 선생님, 모든 게 이렇게 가면 똑같은 정보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고요.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아날로그 신호에는 디지털엔 D를 쓰래요. 연속적으로, 그럼 A예요, 무조건. 2번, 0과 1, 불연속이잖아요. D고요.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 D. 디지털 기기 썼으면 D죠.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 저장, 재생, 전송 뭡니까? D. 디지털이죠. 다양한 신호를 분석해서 얻은 정보를 뭘로 변환하는 기술?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 그것이 현대 문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왜? 디지털로 변환됐으면 다시 아날로그도 재생할 수 있거든. 알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여기 고난도까지 하시고 여기 테스트는 여기 쪽에서 볼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정보 좀 많이 줍시다. 빼먹지 마시고. 제가 수업 설계를 하려면 내가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너희들한테 압박을 할 거예요. 보내, 뭐 이렇게. 그 전에 보내주면 좋고요. 고생하셨습니다.